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늘도 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도 뜨거워지면서 고수온주의보가 보름 이상 빨리 발령됐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다음 달부터 25% 관세를 예고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가량인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얼음에서 기준치의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많은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폭염에 고생하셨습니다. 수도권이 38도.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4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열대야, 기습폭우까지 날씨 소식이 건강과 위험에도 직결되니 한동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강세영 기자입니다. 7월 동번기, 손이 한창 많이 가는 시기인데도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타는 듯한 더위 때문에 낮엔 도저히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또 하다 보면 또 일사병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 아마 기후가 동남아 기후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 초엔 구름이 많이 끼며 햇빛이 지표면에 바로 내리쬐는 일조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턴 구름이 줄며 일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후 3시쯤 햇살이 내리쬐는 논의 온도는 51도입니다. 취재를 하려고 1시간가량 밖에 서 있었는데 더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강렬한 햇살에 파주는 39.2도를 기록했고 동두천과 광명은 38도를 넘겼습니다. 햇살은 낮 동안 지면을 뜨겁게 데워서 밤에도 열이 식지 않게 합니다.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좀 계속 습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막 시원해지진 않는구나. 햇볕에 달궈진 지면에선 상승기류가 형성돼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엔 시간당 6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장렬하는 태양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지속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논밭과 공사장 같은 야외 일터에선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불가마 더위에 물도 말라갑니다. 강원 강릉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이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무더위에 마른 장마가 원인인데 뚜렷한 비 예보도 없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이곳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수문으로 물을 뺐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바닥을 드러내 뺄 물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저수율 30.9%, 지난해 절반 수준입니다. 어제와 오늘 하루 사이 만에 2%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강릉에 30mm가 넘는 비가 내린 건 지난달 1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달에는 고작 11mm가 전부입니다. 급한 대로 농업용수부터 제한급수에 나섰습니다.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작물은 바짝 말랐습니다. 바짝물에 그 옥수수, 감자,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옥수수, 감자가 전부 다 알이 없어요. 앞으로도 당분간 강원 영동에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람이 쓰는 생활 용수도 제한해야 할 판입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안 온다면은 한 25%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희들은 심각 단계로 보고 있고 더 확대해서 강릉을 포함해 전국 40개 지역이 비가 오지 않은 기상 가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바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주와 남해, 서해 등 남쪽 바다 수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면서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역대 최악의 집단 폐사가 발생했던 작년보다도 보름 이상 빨라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 내용은 홍지호 기자입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바닷가. 새꼬막 양식장이 많은 곳으로 때이른 폭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7월은 새꼬막이 알을 낳는 산란기인데 수온이 1년 전보다 3도나 높은 30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8월에 31.3도까지 수온이 높아지며 95%가 폐사했는데 올해는 속도가 더 빨라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온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8월 초 돼야지 31도 이렇게 됐는데 기록적인 더위에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제주와 전남, 경남 일부 바다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온이 25도를 넘어서면 예비특보, 28도까지 올라가면 주의보가 내려지는데 역대 최대 피해를 봤던 작년보다도 보름이나 빠릅니다. 주의보가 3일 이상 계속되면 최고 수준인 경보가 발령되는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시간 문제입니다. 폭염이 더욱 강화될 것 같다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기 때문에 곧 아마 그 28도 이상으로 대부분 해역이 도달할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폭염의 기세가 워낙 세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무더위는 누군가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특히 쪽방촌 거주자와 노숙인에게도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입니다. 에어컨은 꿈도 못 꾸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5제곱미터 한 평 반 남짓 탐방을 시키는 건 선풍기 한 대뿐입니다. 김경서 씨는 이곳 쪽방에서 벌써 9번째 여름을 맞았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름에 이제 더우면요. 밤에는 저 앞에 이제 빌딩까지 거기서 박스 깔고 자기도 그러고 자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 방에 들어온 지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얼굴에는 땀이 맺힐 정도입니다. 지금 적응과 조금 지난 시간인데 방 안 온도는 33도가 넘었고 습도도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기도 빠듯한 생활이라 에어컨은 엄두도 못 냅니다. 더위를 피해 아침이면 방을 나와 해가 진 뒤에야 들어갑니다. 설치를 아예 포기한 거지. 요금 내야 되니까 주인이 내는 거니까 그거는. 계속되는 열대야의 쪽방 상담소가 그나마 시원한 잠자리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넉넉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7자리 정도가 있고요. 주민분들이 못 들어오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면 저희는 이 밤더위 대피소 쿠폰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동네 찜질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아스팔트가 깔린 광장은 40도 넘는 열기를 내뿜습니다. 춥지 않아도 어떻게 버텨야지. 아니 뭐야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요. 모두가 벌써 힘에 부치는 무더위지만 어떤 사람에게 여름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유럽 대륙을 강타한 폭염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3주째 폭염에 산불까지 번지고 강물은 말랐습니다. 심지어 공항이 폐쇄되는 등 유럽 전역에 폭염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불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헬리콥터가 소화제를 뿌리고 소방관들이 화마와 고군분투를 이어가지만 불을 쉽게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부슈디론 등에서 산불이 나 적색경보가 발령되고 4천여 명이 대피했는데 불이 더 확산하면서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로 번졌습니다. Nette régression, c'est-à-dire que les pompiers, d'abord au moment où on parle, sont toujours en train de se battre au corps à corps contre l'incendie. Vous savez qu'il est parti des Pennes Mirabeau, il est encore actif même s'il a diminué. 이로 인해 마르세유를 경유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마르세유 공항은 모든 항공편의 출발과 도착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와 맞닿은 스페인은 산불로 축구장 4,20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화재로 사라졌고 주민 18,000명에게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40도 안팎의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산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These
heat events that we're now seeing during June and a lot less rain in those areas. Those are also drying up. Which regions specifically will now quantify to actually say are in drought. 폭염은 유럽 전역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폴란드의 젖줄 비스와 강은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하며 강바닥을 드러냈습니다. 42도라는 기록적인 열기 속에 그리스 당국은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의 구역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유럽 도시들은 1년 중 최대 5달을 폭염에 시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예,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 심사가 오늘 오후부터 진행 중인데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박규원 기자 지금 법원 앞에 나가 있는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지금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신문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의 검토가 시작됐어야 할 시간대지만 오늘은 신문 자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4개월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을 받으며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심사에 직접 출석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1월 있었던 첫 번째 구속심사 때처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며 자신을 변호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조사 당시 입회했던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 배보윤,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단 대부분이 총출동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었던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9명의 검사가 참여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구속신문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78장의 PPT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팀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특히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참석 여부에 따라 진술이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관계자들을 회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에 의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지면 내일 오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문이 끝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엔 법원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열린 법원 일대는 오늘 온종일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근처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지금 법원 인근에 나와 있을 텐데 현재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제 뒤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구속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오쯤부터 집회를 시작한 이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양산을 펴고 윤 대통령을 지키자, 영장 기각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현장 건너편에서는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이 이제는 수감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집회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감정이 격해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만큼 경찰도 극도의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동대 45개 부대 등 경력 2,700여 명을 법원 인근 도로 곳곳에 배치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동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점을 배치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를 활용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원 인근 집회는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에도 현장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 수사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인물 김모 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특검팀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준비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 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에 협찬한 이력이 있어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소유한 렌터카 업체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차량을 지원받고 기업들로부터 180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자금을 낸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준 것 아니겠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줬다는 도이치모터스는 심지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씨는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 씨 소유 렌터카 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한 사건을 수사하다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검팀은 투자금을 낸 기업들을 상대로 자료를 제출받아 김 여사가 얼마나 개입됐는지 여부 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죠. 이 수색영장엔 지난 2022년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업무방해죄와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자세한 내용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제는 의혹에 연루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업무방해죄와 사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특검팀은 오는 1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제보한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 씨 측은 조사 당일 명태균 씨의 PC 등 전자기기와 함께 여론조사 내역과 계좌 내역 등을 이미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피의자로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로 윗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자신이 경질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야당 대표와의 통화를 제안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밤에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날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교체 건의를 했고 교체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사표를 받았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엄 전후 김건희 여사와 소통한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다른 논문에선 사례로 든 사진은 물론 비문까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이 후보자 제자가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실험 사례로 든 사진은 물론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인 비문도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m 정도의 정자를 영문으로 쓰는 오타도 발견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자 논문을 통째로 베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며 교수와 제자라는 상하 관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구윤리 위반이고 표절이라고 판단할 것이 확실한 내용입니다. 제자 이름으로 단독으로 발표된 그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끼면서 또다시 재탕해서 자기 이름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한 충남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잇따르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표절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경계에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에서 제외했습니다. 한 번 경고를 했는데도 SNS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해 개인 정치를 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사실상 징계인 셈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는 국무회의 배석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SNS에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 공무원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당연직 배석자가 아니라는 국무회의 규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배제 결정은 이 위원장에게 사전 통지 없이 브리핑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송 3법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에게 개인 정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반나절쯤 지나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직접 방통위 기자실에 내려와 이번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갈등하는 이 위원장에게 여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어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 이상의 엄청난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무려 지금의 9배 청구서입니다. 통상과 안보,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내각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난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하다 돌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이어 자신의 일기 시절 요구했던 금액이라며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7천억 원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조 5천억 원 수준인 현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I said,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다만 일기 트럼프 시절 때 실제 방위비 요구액은 50억 달러였고 주한미군 규모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특유의 과장도 섞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이르면 이달 말 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한국을 머니머신, 즉 돈줄로 표현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의 무게가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미 정상이 만나야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서남백 기자, 위 실장이 도착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등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까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위 실장은 잠시 후 7시 40분부터 기자단에게 방미 성과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인 첫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오늘 발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미가 날짜를 합의했다고 해도 장관급 논의이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또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1일로 연장이 된 만큼 되도록이면 이달 말이라도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안보와 통상 문제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위 실장이 미국에 있었을 때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실 반응은 어떤가요? 예, 위성락 실장이 조금 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방위비에 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과 방위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방위 지원금은 국제 기준에 맞출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 지원들은 많이 있고 저희가 또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서면서 대통령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예고를 했다가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는 데에 매우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찍어서 방위비 문제를 언급한 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곧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털 기사의 댓글 반응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댓글을 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 측에 유리한 댓글을 이른바 베스트 댓글로 유도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해당 커뮤니티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잇사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하루 800여 개의 글이 올라올 정도로 활성화됐는데 정치 분야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잇사에서 포털 기사의 댓글 반응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집중 대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누명 씌우기에 들어가고 있다며 500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특정 언론사의 헤드라인 기사라며 기사 링크를 게재하고 좋아요를 누르라는 의미의 엄지손가락 기호와 함께 댓글에 말머리를 적었습니다. 아니 비리 의혹은 말로만 이번 사태는 이걸 옹호하네 등의 단어가 적혔는데 해당 단어로 시작하는 댓글 모두가 실제로 베스트 댓글에 올랐습니다. 말머리 아래 적힌 링크는 해당 댓글의 주소로 확인됐는데 기사 본문도 읽지 않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잇사는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로 댓글 관리라는 이름의 게시판이 별도로 개설돼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댓글 관리 게시판에는 댓글 반응 조작을 시도한 게시글이 최소 261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9일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기사 댓글도 잇사 게시글 주도하에 베스트 댓글에 오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명백하게 댓글 조작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 댓글에 좋아요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선 이게 바로 여론의 왜곡인 것이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사이트 운영자와 성명불상의 활동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실제 국민 여론과는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는데 잇사 운영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누구나 다 온라인에서 자기 지지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면 상당한 파장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다음 주 증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4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를 키워 폭발적으로 성장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사옥 앞입니다. 하이브는 시가총액이 11조 원에 달하고 방 의장은 주식 재산이 지난주 국내 5위인 4조 원에 달했는데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 직전인 2020년 무렵 방 의장은 지인이 세운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하이브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습니다. 주주들은 이 말을 믿고 주식을 팔았는데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4천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달 소환 조사한 금융당국은 최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50억 원 이상을 넘어간다 하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이 방 의장 측에 속아 지분을 넘겨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인적 쇄신안으로 내놓은 것은 당사자에 대한 출당이 아닌 총선 불출마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권성동, 권영세 전임 지도부에 대한 다음 총선 불출마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권영세, 이른바 쌍권의 출당 등 고강도 쇄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당을 분열시키는 조치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안 의원이 두 사람에게 제안한 건 탈당이나 출당 같은 초강수 조치가 아닌 총선 불출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인적 청산보다 세대 교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할 것인가? 첫 번째 청년, 두 번째 기업가 출신, 당직자라든지 보좌관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지도부였던 만큼 총선 불출마를 최소한의 쇄신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쇄신안 거부를 두고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먼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진정성을 보였다면 인적 쇄신안이 힘을 받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오는 금요일 대구를 찾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하는 건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인데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내용은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았던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당권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하겠다 아니다 대신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도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전혀 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결심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 전 후보가 이번 주 금요일 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후보의 대구 방문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펼쳐지던 지난 5월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만큼 사실상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역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인데 최소한의 참모진만 데리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강연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발언 직후 이어진 대구 방문.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측 관계자는 대구 서문시장 방문 등 다른 여러 가지 일정도 논의됐다면서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 김 전 후보가 정확한 출마 시기를 고민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이미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장동혁 의원 등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이번 대구 방문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치 톡톡은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이어갑니다. 장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돌아온 황우여, 국민의힘의 대표 심판이에요. 이번에 당대표 선관위원장으로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황 전 비대위원장은요, 판사 출신인데요. 네. 15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당의 원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3번의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 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꾸려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올해 역시 대선 국면에서 경선 선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것 같으면서도 주요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황 전 비대위원장 지난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시금 선당 후사를 되뇌이면서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네. 네, 황 전 비대위원장은 개파색이 옅어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형 적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어당팔, 그러니까 좀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당수는 8단이라는 황 전 비대위원장의 별명답게 독단적이지 않으면서도 차분히 어려운 국면을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치 8단 황우여 위원장이 또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815, 새 주인, 818호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사무를 보고 일하는
이 국회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818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사용하던 공간이 바로 이 818호였는데요. 대통령 당선 이후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이곳의 새 주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된 겁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려는 선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무실은요, 과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찬대 의원 측은 만약에 이 파리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승리를 한다면 민주당 당대표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818호가 연이어서 민주당 당대표, 이번에 박찬대 의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뽑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이 비어있는 자리가 한 곳 있죠. 여기에 초선의 황명선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갈 최고위원 황명선, 저 황명선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일이 후보 등록일인데요. 현재까지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이 황명선 의원 한 명뿐입니다. 단독 출마가 확정이 되면 권리당원 찬반 투표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폭 두목만도 못하게. 누구의 말입니까? 좀 격해 보이는데. 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인데요.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연히 재구속이 될 것이라면서 경호처를 비롯한 이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조폭 두목만도 못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3년씩 했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조폭 두목만도 못하게. 네,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 1분의 자유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가 기자 고맙습니다. 몇 달 전 바다에 표류하다 우리 측에 구조됐던 북한 주민 6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송환 협의에 북한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 타고 왔던 목선을 동해상에서 돌려보낸 건데요. 수개월간 아무 답이 없던 북한은 경비정을 대기시켜 주민들을 인계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바다 위에 떠 있는 목선에 북한 주민들이 보이고 이내 이들이 멀리 북한 경비정과 만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지난 3월 서해상에서 2명, 5월에는 동해상에서 4명이 표류하다 구조됐는데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겁니다.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구조됐던 초기부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해상으로나마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만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고장이 심해 운항이 불가능했고 동해에서 구조된 목선으로 주민 6명을 모두 태워보냈습니다. 오전 8시 56분쯤 자력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뒤 9시 24분쯤 나와 있던 북한 경비정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송환 계획을 2차례 통보한 바 있는데 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로 상의 없이 합의 없이 진행한다라는 것은 양자 간의 관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번 송환 과정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주민 송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빠르게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또다시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경찰 진압에 최루탄과 물대포가 사용됐다는 소식에 국제사회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진압 과정에서 최소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곳곳에 최루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급하게 한쪽으로 대피합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일부 시민들은 심한 폭행을 당하고 쓰러진 상태로 연행됩니다.
현지 시각 7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포함한 케냐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But unfortunate is that the goons were all over, so they had to deal with them even from before entering the facility. 케냐 경찰은 현재까지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3배 정도인 31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과 물대포 등이 사용됐다는 소식에 유엔도 깊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The High Commissioner repeats his call for all reported killings and other alleged violations and abus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use of force, to be promptly, thoroughly, independently and transparently investigated. 케냐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추진된 증세 법안과 대통령의 부패 혐의로 촉발돼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비판 게시물을 올렸던 교사가 경찰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열린 1990년 7월 7일과 맞물려 청년층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대규모 시위가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케냐 정부가 시위에 대한 언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케냐 국민들의 부패한 정치에 대한 좌절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요즘처럼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음료가 간절할 때가 없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매장과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을 조사해 봤더니 기준치를 한참 넘는 세균이 검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아무리 대목이라도 마구잡이로 팔기보다 소비자를 생각한 위생관리가 우선일 겁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매장. 찌는 듯한 더위를 뚫고 드문드문 손님이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깔끔한 이미지에 별 의심 없이 사 먹지만 실은 위생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만든 얼음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세균이 원래 있었는데요. 그거는 검출되고 나서 바로 뺐고요. 본사에서 들어온 얼음으로 다시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물을 얼린 얼음이 비위생적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비위생적인 줄은 우리는 검사 안 해봐서 모르고 얼음이 그런 줄은 잘 몰랐네요. 이 매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얼음 관련 업체 4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이곳을 포함해 매장 5곳, 편의점 1곳에서 파는 얼음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개인 매장에서는 기준치의 30배에 가까운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 위생관리에 소홀했던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 당국은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1인 카페가 좀 많다 보니까 제빙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제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좀 식용얼음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식약처는 적발업장의 제빙기를 사용 중단시키고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 몸에 숨 막히는 더위까지 겹치면서 요즘 축축 처지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럴 때 낮잠 한숨 자고 나면 컨디션도 회복될 것만 같죠. 그런데 과연 이 낮잠이 정말 건강에 좋기만 한 건지 한범수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낮잠에 대해 물었습니다. 활력이 된달까? 잠깐씩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30-40분 자고 일어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피곤할 때 낮잠은 꿀맛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 낮잠 전용 카페나 주간에만 운영되는 수면방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하거나 불규칙한 낮잠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자율신경계가 교란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는데 불규칙한 낮잠은 두 신경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혈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압은 낮에 높았다가 밤에 떨어져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 조절 기능이 깨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혈관이 막혀서 이제 뇌경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진단을 받았는데 뭐 약물 투여를 해요. 조절이 잘 안 된다. 이거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교란된 생체 리듬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낮잠으로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 당뇨병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도 낮잠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43세부터 79세 사이 남녀 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11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낮잠 시간이 길거나 정오 무렵에 낮잠을 잔 경우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낮잠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사실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되도록 1시간 이내로 짧게, 너무 이르지 않은 오후에 규칙적으로 낮잠을 취해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저승사자의 모습을 한 K-팝 아이돌의 노래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BTS 기록까지 넘어섰습니다. 이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의 인기 덕분인데요. 덩달아 한국 전통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걸그룹이 악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영화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극중 보이그룹의 노래는 미국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BTS 기록까지 깼습니다. 한국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에는 서울타워와 한옥마을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배경이 되고 저승사자와 도깨비 등 한국적 요소도 녹여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는데요.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호랑이와 각 관련 상품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캐릭터를 닮은 호랑이와 까치 미나 제품은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Like 저승사자, like these messengers that bring like death, and then also combining K-pop into it, which I also wasn't very familiar with. 저승사자 or the 호랑이, I'd buy something like that. It'd be pretty cool. 주인공들이 공연 전 챙겨 먹는 김밥과 라면, 호떡 등 K-푸드도 큰 관심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 컵라면도 등장했고 영화 속 장면과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An entire feast from K-pop Demon Hunters. This movie was super fun. I think I'm going to watch it again, probably tonight.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1조 원이 넘는 가치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꼽히는 경기항공고의 양우진이 9회에도 시속 150km의 직구를 뿌리는 엄청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팀의 창단 첫 청룡기 4강을 이끈 양우진. 친구들의 뜨거운 환호는 당연하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덜했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는데요. 반면 서쪽 지역은 한낮에 광명이 38.2도, 서울도 36도까지 오르며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경기 서해안은 오늘 저녁까지, 경북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호남 서부 지역은 내일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쪽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서울과 원주, 서산 35도, 전주와 광주도 35도까지 오를 텐데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7도 선에 그치는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모레부터 글피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